강서연은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획한 전시회의 마지막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아트 큐레이터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삶은 3년 전 그날의 비극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세운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체와도 같았다. 그때 비서가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발신인은 그녀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 박지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예상대로 화려한 결혼식 청첩장이 들어있었다. 신랑 박지훈 그리고 신부 최유라. 두 사람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차가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비가 내리던 카페 창가. 7년을 만났던 남자 박지훈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 헤어지자. 뭐 지훈 씨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최유라 씨 알지? 우리 회사 최대 주주의 딸이야. 그 집안은 네가 내게 줄 수 없는 기회를 줄 수 있어. 서연아, 우리 이제 현실을 보자. 그의 말은 그녀가 7년간 바쳐온 사랑과 헌신을 기회라는 단어 하나로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얼굴을 뒤로 한 채 더 큰 성공이라는 욕망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나갔다. 다시 현재. 서연은 청첩장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으니까.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언제 들어왔는지 그녀의 남편 차민혁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다정하게 물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 아델 호텔의 젊은 회장이었다. 그는 또한 박지훈이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동경하고 어떻게든 연을 만들고 싶어 하는 상대이기도 했다. 서연은 청첩장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민혁은 청첩장을 보고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결혼식 들러리를 서달라고 하더군. 그는 박지훈이 자신과 서연의 관계를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결혼식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기묘한 아이러니가 스쳐 지나갔다.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가야 할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청첩장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결혼식 장소를 바라보았다. 아델 호텔 그랜드 볼룸. 바로 그녀의 남편이 소유한 곳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차갑지만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응,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평온했다. 가서 진심으로 축복해줘야지. 그리고 나의 이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내 손으로 완전히 끝내고 와야겠어. 그녀의 의지를 읽은 민혁 역시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그렇다면 당신의 남편으로서 기꺼이 함께 가주지.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축사를 선물해주고 오겠어. 두 사람은 청첩장을 함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을 함께 계획하는 강력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조용하고도 완벽한 계획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민혁 회장이 소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아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박지훈과 최유라의 결혼식을 위해 동화 속 궁전처럼 꾸며져 있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두 사람의 천박한 욕망이 이뤄낸 결실을 축복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강서연은 이 모든 화려하고 거짓된 풍경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과시적인 명품 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몸의 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녹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기품 있는 등장은 오히려 요란하게 치장한 다른 하객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신랑 박지훈의 7년이나 만났던 옛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흥미로운 눈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다.
무대 위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박지훈과 최유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인 척 연기하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랑의 옆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 호텔의 주인인 그녀의 남편 차민혁이 완벽한 들러리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박지훈과 최유라가 보란듯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패배자를 향한 값싼 동정심이 걸려 있었다. 서연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신부 최유라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이렇게 직접 와서 축하해 주다니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박지훈 역시 거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만족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그래 서연아, 네가 이렇게 쿨하게 와주니 나도 마음이 편하다. 너도 곧 나 같은 사람 말고 너한테 더 맞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들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을 짓밟고 자신들의 행복을 과시하기 위한 잘 짜인 각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던 과거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분노나 슬픔이 아닌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보는 듯한 아주 희미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 축하해요, 지훈 씨. 그리고 유라 씨도요.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두 분이 각자 뿌린 만큼 꼭 그대로 거두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박지훈과 최유라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전혀 먹히지 않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서연은 멀리 무대 쪽에 서 있는 남편 차민혁과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를 향한 걱정과 저속한 자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그들의 조용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침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다. 사회자가 높은 톤의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아델 호텔의 차민혁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두 사람을 위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차민혁에게로 향했다. 박지훈은 자신의 가장 큰 성공의 증거인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멋진 축사를 해줄지 기대하며 뿌듯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서연은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복수의 막이. 사회자의 목소리가 드디어 하객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서를 알렸다. 자,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아델 호텔의 차민혁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두 사람을 위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신랑 박지훈의 옆에 서 있던 차민혁에게로 향했다. 강당 안의 모든 하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인 그의 등장에 감탄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신랑 박지훈의 어깨가 자랑스러움으로 한껏 올라갔다. 그는 이 순간을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화려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차민혁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먼저 신랑과 신부를 향해 짧고 정중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차민혁입니다. 지훈이와는 비즈니스를 통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오늘 제 친구 박지훈과 그의 아름다운 신부 최유라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축사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하객들은 잠시 술렁였다. 축사를 마친 민혁은 마이크를 내려놓는 대신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강당의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한 여인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인적인 톤으로 바뀌었다. 이 특별한 자리를 빌려 저에게 훨씬 더 소중한 다른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지훈과
최유라의 얼굴에서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차민혁은 그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하객들 사이를 지나 똑바로 강서연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손을 내밀었다. 잠시만 저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겠어요? 서연은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데 평온한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강당의 중앙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섰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강인함과 품격,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준 여인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위에 얼어붙어 있는 박지훈과 최유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내뱉었다. 오늘의 신랑 박지훈 군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당신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덕분에 제가 그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여러분, 제 아름다운 아내 강서연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당 안에서는 누군가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박지훈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경악과 파멸의 표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한편의 슬로우 모션 비디오 같았다. 신부 최유라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가 떠올랐다. 그들의 완벽했던 결혼식은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 여인의 전 남자친구가 아닌 바로 그녀의 남편에 의해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한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복수는 그렇게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차민혁의 마지막 말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무대 위에 신랑 신부와 강당 중앙에 서 있는 강서연과 차민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속삭임은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되어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세상에, 저 여자가 박지훈의 옛 연인이 차민혁 회장의 부인이었다고. 그럼 저 가방은 박지훈 저 친구 완전히 잘못 건드렸네. 아델 호텔 회장을 적으로 돌렸으니 신부 최유라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과 가문이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박지훈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두 집안의 화려했던 결합은 이제 추악한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대 위의 주인공 최유라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옆에 굳어있는 박지훈을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며 어떻게 나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식, 그녀의 인생 최고의 날은 이제 최악의 악몽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서연과 차민혁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추악한 연극의 관객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의 경악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퇴장은 그 어떤 화려한 피날레보다도 더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박지훈은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한 여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주고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던 진정한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성공을 위해 그녀를 버리고 선택한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연을 맺고 싶어 했던 거물 차민혁을 자신의 가장 큰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실용적인 선택은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호텔을 빠져나온 서연과 민혁은 차를 타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연 회장의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민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서연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볍고도 환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은 것 이상이야.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민혁 씨. 복수해줘서가 아니에요. 내 곁에 서줘서,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아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강인한 여인이었다. 민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과거는 이제 끝났어, 서연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의 미래를 시작하자. 그의 말처럼 그들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과 최유라의 결혼식은 그날로 파탄이 났다. 그 사건은 상류층 사회에 한동안 가장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되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옛 연인을 초대했다가 그녀의 새로운 남편이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결혼식 전체를 망쳐버리는 굴욕을 당한 남자. 박지훈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최유라의 집안은 격노했고 두 사람의 결혼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박지훈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를 향한 지름길은 오히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절벽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다. 한편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강서연과 차민혁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복수는 시끄러운 소문이나 남들의 비웃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복수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였다. 민혁은 아내의 갤러리를 자주 찾아와 그녀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다. 서연 역시 바쁜 남편을 위해 그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가장 든든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의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다 박지훈과 함께 찍었던 옛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런 감정 없이 다른 낡은 물건들과 함께 상자 안에 넣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도 미련도 남기지 못하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이 기획한 신진작가 전시회가 큰 성공을 거두던 어느 날 오후였다. 갤러리에는 수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정장과 오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한 지치고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는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반짝이는 것들을 쫓다가 내 인생의 유일한 다이아몬드를 내 손으로 버렸지.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네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아무런 감정 없이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 당신도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요.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기 위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박지훈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돌아선 후 차민혁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아.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아주 평온하고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괜찮아.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배신했던 남자를 용서했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남자와 함께 진짜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도 명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가장 눈부신 명품이었다. 장마가 시작된 여름, 젊은 엔지니어 최시우의 장례식은 비에 젖어 한없이 무겁고 축축했다. 영정 사진 속의 아들은 너무나도 밝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아버지 최민준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시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 누리자동차의 가장 촉망받는 엔진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그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신형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례식장에는 회사의 동료들이 찾아와 슬픔을 나누었다.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윤태수 상무 역시 비통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는 유족 대표로 나선 최민준의 앞에서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우는 우리 회사의 가장 위대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혁신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이 젊은 영혼을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끌기도 하지요. 회사의 입장에서도 유감스러운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시우의 죽음이 마치 그의 나약함과 실수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최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은 결코 그런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배후에는 반드시 무언가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을 터였다. 몇 달 후, 대한민국 기계공학의 살아있는 전설, 엔진의 마이스터라 불렸던 최민준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의 모습을 한 허리가 구부정하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최민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신분을 지우고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 누리자동차의 청소부 모집에 지원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누가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자신이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회사의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오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의 첫 출근날, 최민준, 아니 이제는 최민식은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거대한 누리자동차 타워의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 위로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젊은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거만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윤태수 상무가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늙은 청소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최민식의 눈에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복수의 목표물이었다. 최민식은 완벽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청소 카트를 밀며 건물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로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까지 일했던 엔진 연구개발팀의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는 보이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신형 엔진의 결함에 대해 불안해하는 젊은 연구원들의 속삭임, 윤태수 상무의 독단적인 프로젝트 강행에 대한 불만. 그는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들을 하나씩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 최민식은 아들의 옛자리였던 지금은 다른 직원이 앉아있는 책상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밑에 쓰레기통을 비우다 그 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아들 시우의 필체로 쓰인 작은 메모였다. 알터전 RPM 이상에서 공진 주파수 불안정, 치명적 결함 발생 가능성, 윤 상무님께 보고드렸으나 듣지 않으신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해. 최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이것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투쟁의 흔적이자 윤태수의 범죄를 증명할 첫 번째 증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접어 자신의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의 눈빛이 텅 빈 사무실의 어둠 속에서 차가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조용하고도 가장 철저한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식이라는 이름의 유령은 매일 밤 누리자동차 타워를 배회했다. 낮 동안 그는 그저 허리를 굽혀 묵묵히 바닥을 닦는 존재감 없는 늙은 청소부였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거대한 건물이 침묵에 잠기는 순간 그는 비로소 진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이 건물의 어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었다. 그의 첫 번째 사냥터는 바로 쓰레기통이었다. 특히 아들이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엔진 연구개발팀의 쓰레기통은 그에게 진실의 조각들을 끊임없이 던져주었다. 그는 매일 밤 그들이 버린 구겨진 종이들을 수집했다. 그 안에는 불안감에 끄적인 엔지니어들의 메모 실패한 테스트 결과가 담긴 초안 보고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텅 빈 커피 믹스 봉지들이 가득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사무실의 문서 파쇄기에서 이루어졌다. 윤태수 상무는 모든 민감한 자료들을 파쇄기에 넣어 흔적을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집요하고 위대한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매일 밤 그 종이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최민주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집으로 가져와 거실 바닥에 펼쳐 놓았다. 그것은 수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도 끔찍한 퍼즐이었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밤을 새워가며 한 조각 한 조각 진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파쇄되었던 진실들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드래곤 하트 2,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초기 보고서들. 특정 조건에서 엔진의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데이터 그래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던 아들 최시우의 이름이 적힌 기한서까지. 낮 동안 그는 청소 카트를 밀며 연구개발팀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어젯밤 테스트에서도 RPM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니까 경고등이 떴어요. 윤 상무님께서는 그냥 보고서의 수치를 좀 조정하라고만 하시던데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미친 짓이야. 이러다 출시 후에 큰 사고라도 나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젊은 엔지니어들의 불안한 속삭임은 그가 맞춘 퍼즐이 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차갑고 체계적이며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여느 때처럼 파쇄된 서류를 맞추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가 막 윤태수가 직접 서명한 테스트 결과 조작 지시서를 거의 다 완성해가던 순간이었다. 절컥! 사무실 복도에서 야간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주는 깜짝 놀라 바닥에 펼쳐진 모든 증거들을 황급히 책상 밑으로 쓸어 넣었다. 경비원이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아저씨? 최민주는 태연하게 바닥을 걸레로 닦는 척하며 대답했다. 아이고, 오늘따라 바닥이 유난히 더러워서 말입니다. 마저 정리하고 가려고요. 경비원은 그를 잠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최민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발각될 뻔했다. 그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다. 윤태수의 범죄를 입증할 서류들, 그리고 동료 연구원들의 증언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들. 하지만 그는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윤태수는 법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고 회사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덮으려 할 것이다. 그에게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도 극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청소부 휴게실의 게시판에서 누리자동차 신차 발표회에 대한 공지를 보았다. 일주일 뒤 그룹의 정현모 회장과 모든 언론사가 주목하는 바로 그 드래곤 하트 2 엔진이 탑재된 최고급 세단의 공식 출시 행사였다. 최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결심했다. 엔진의 결함은 서류가 아닌 바로 그 엔진 자체가 증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이 거대한 거짓의 축제를 자신의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윤태수를 심판할 가장 완벽한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달력의 신차 발표회 날짜 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마침내 누리자동차의 야심작 드래곤 하트 2 엔진을 탑재한 플래그십 세단 K9의 신차 발표회 날이 밝았다. 누리자동차 타워의 로비는 행사장으로 향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VIP들로 북적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새로운 신화의 탄생을 목격하리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정현모 회장은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 될 K9의 성공을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로 로비에 나타났다.
윤태수 상무는 그의 곁에서 온갖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발표회만 끝나면 누리자동차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겁니다. 전부 윤 상무님의 공이 큽니다. 정 회장은 의전 차량으로 준비된 갓 출고된 따끈따끈한 K카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운전기사가 부드럽게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부르릉, 컥컥. 웅장한 엔진음을 뽐내야 할 K카이 마치 천식 환자처럼 몇 번 헐떡거리더니 그대로 시동이 꺼져버렸다.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로비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고 윤태수 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회사 최고의 자랑거리여야 할 차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언론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히 멈춰서 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기술팀 불러와.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들은 노트북을 연결해 차량을 진단하고 보닛을 열어 엔진을 살폈다. 하지만 그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투자자들과 기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아무래도 원인을 찾으려면 정비소로 견인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은 좋기. 엔지니어 팀장의 말에 정 회장의 분노가 폭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동이 벌어지는 현장 한쪽에서 늙은 청소부 최민식 씨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빗자루를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문제의 K모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 앞에 서 있는 정현모 회장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윤태수 상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아니, 이 영감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부나 할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당장 끌어내. 하지만 정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늙은 청소부의 그 기묘한 자신감에 이끌려 손을 들어 윤 상무를 제지했다. 내버려둬, 한번 보게 해줘 보게. 최민식은 허락이 떨어지자 보닛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엔지니어들이 펼쳐놓은 복잡한 진단 장비들에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손은 평생 빗자루만 잡아본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하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엔진의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엔진 블록에 아주 깊숙하고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센서 하나를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 하나를 꺼내 그 센서의 연결 단자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했다. 그것은 이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을 일시적으로 우회시키는, 오직 이 엔진을 처음 설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응급처치법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보닛을 닫고 작업복에 손을 닦으며 운전기사를 향해 덤덤하게 말했다. 시동 다시 걸어보세요. 운전기사가 반신반의하며 떨리는 손으로 시동키를 돌렸다. 부르르릉. 조금 전까지 죽은 듯이 침묵하던 K9의 엔진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고 완벽한 소리를 내며 다시 깨어났다. 로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를 늙은 청소부 하나가 단 10분 만에 해결한 것이다. 윤태수 상무의 얼굴은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정현모 회장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직 한 사람 늙은 청소부 최민식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와 함께 깊은 의심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누구요? 기적은 일어났다. 그리고 그 기적과 함께 한 남자의 3년간의 복수극이 드디어 서막을 열고 있었다. 정현모 회장의 서늘한 질문에 늙은 청소부 최민식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회장님.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려는 듯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아무도 듣지 못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남자 절대 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게. 그리고 최민식이라는 저 청소부에 대한 모든 서류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가져와. 마지막으로
윤태수 상무는 모르게 외부의 독립적인 팀을 꾸려서 방금 그 K-와인 차량의 엔진을 비밀리에 전면 재조사하게, 즉시 실행해.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실행되었다. 잠시 후 회장실. 정현모 회장은 자신의 앞에 놓인 최민식이라는 이름에 너무나도 간단하고 평범한 이력서를 보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서류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에게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그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외부의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밀조사팀 역시 K-마임의 엔진을 분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두 개의 보고서가 거의 동시에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첫 번째 보고서는 최민식이라는 남자의 진짜 정체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최민준. 대한민국 자동차 엔진 설계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누리자동차의 심장 드래곤 하트, 엔진의 최초 개발자, 그리고 얼마 전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고 프로젝트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오명을 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천재 엔지니어 최시우의 아버지였다. 정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보고서를 열었다. 드래곤 하트 2 엔진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엔진은 특정 RPM 이상으로 과부하가 걸릴 경우 공진 주파수의 불안정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최초의 보고서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으며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조작 명령이 바로 윤태수 상무의 개인 단말기에서 실행되었다는 증거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정현모 회장은 두 개의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민준. 전설적인 엔지니어. 그는 아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복수를 위해 회사의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는 회장의 차를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장의 목숨을 담보로 아들이 마지막까지 경고했던 그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을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정 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임원이라 믿었던 윤태수의 배신에 분노했고 그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엔지니어의 비극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난 몇 년간 유령처럼 회사에 머물며 칼을 갈아온 한 아버지의 그 처절한 복수 계획 앞에서 그는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눈 감아주었던 회사의 썩은 종양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만 했다. 정현모 회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제국의 왕으로서의 차갑고도 단호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윤태수 상무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청소부 최민식 씨도 이곳으로 초대하게. 아니, 최민준 선생이라고 정중히 모셔오게. 이제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니 심판의 무대가 마침내 마련되고 있었다. 정현모 회장의 집무실. 그곳은 이제 한 기업의 운명과 한 아들의 명예, 그리고 한 아버지의 복수가 결정될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윤태수 상무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정 회장이 지난번의 케이카이 문제를 질책하려는 것이라 짐작하고 어떻게 변명할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회장의 비서가 낡은 청소부 유니폼 차림의 최민식 씨를 정중하게 안내해 안으로 들어왔다. 윤태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회장님, 이 영감님은 어인일로. 그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말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그를 무시하고 최민식아니 최민준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최민준 선생,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최민준. 그 진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윤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 늙은이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고 해도 물증이 없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윤상무, 내가 비밀리에 지시했던 K9 엔진에 대한 독립조사 결과가 나왔네. 그는 보고서 한 부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엔진에서 고속주행 시 치명적인 공진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이 결함이 이미 몇 달 전에 보고되었으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까지도. 윤태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변명을 늘어놓았다. 회장님, 그건 이미 사망한 최시우 연구원의 과실이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데이터를 잘못 처리한 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무책임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최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거짓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난 몇 달간 목숨처럼 모아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아들의 필체가 담긴 메모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내 아들 시우가 결함을 발견하고 당신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증거요. 다음으로 그가 밤을 새워 다시 맞춘 파쇄되었던 보고서들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파기하라고 명령했던 엔진의 결함을 입증하는 원래의 테스트 데이터들이지. 그는 공학자로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엔진의 설계적 결함과 그 위험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 앞에서 윤태수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당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내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저지른 짓이라는 증거요. 윤태수 상무. 하지만 윤태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증거 불충분이야. 이건 전부 조작된 거야. 죽은 놈은 말이 없지. 바로 그 순간 최민주는 자신의 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내 아들은 말이 없지 않아. 그는 휴대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휴대폰에서 죽은 아들 최시우의 절망으로 가득 찬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죽기 전날 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였다. 아빠, 죄송해요. 저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윤 상무님이 무서워요. 저보고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제 엔지니어 인생을 끝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 그 모든 진실이 담긴 절규.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심장을 꿰뚫는 비수였다. 녹음이 끝나자 윤태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한 젊은이의 마지막 목소리 앞에서 발가벗겨진 순간이었다. 정현모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윤태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슬픔에 잠긴 아버지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나 정현모 회장이네. 지금 당장 보안팀과 법무팀을 회장실로 올려보내. 즉시. 심판의 날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철저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윤태수 상무는 자신의 모든 범죄가 담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도 최민준을 향해 증오에 찬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최민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난 것이다. 정현모 회장은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누리자동차의 신형 엔진 드래곤 하트2의 치명적인 결함과 윤태수 상무가 저지른 은폐 및 데이터 조작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 그리고 그는 대중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젊은 엔지니어 최시우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그는 최시우 연구원이 회사의 과실을 덮으려던 비리 임원에 맞서 마지막까지 진실을 알리려 했던 위대한 내부 고발자이자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규모 리콜을 약속했고 회사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민준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최민준의 앞에 회사의 부회장직 임명장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최민준 선생, 아니 최민준 부회장님, 다시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선생의 영혼과 철학이 지금의 누리자동책에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진 빚을 갚는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하지만 최민준은 서류를 조용히 밀어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회장님, 제 복수는 제 아들의 이름이 세상의 오해를 벗고 그 명예를 되찾은 그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들을 앗아간 이 차가운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제 삶은 제 아들과 함께 이미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 회장에게 자신의 진짜 보상을 요구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제가 받을 이 모든 보상금으로 제 아들 최시우의 이름을 딴 재단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의 제안은 최시우 윤리공학재단이었다. 그 재단은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공학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아들처럼 기업 내부의 비리나 기술적 결함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엔지니어들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주는 법적 재정적 방패가 되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제 아들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보상입니다, 회장님. 정현모 회장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1년 후 한 유명 공과대학의 강당에서 제1회 최시우 윤리공학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 장학금을 받은 젊은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위대한 선배님의 용기와 신념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부끄럽지 않은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강당의 가장 뒤쪽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최민준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도 전설적인 엔지니어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이 남긴 유산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한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다. 그의 복수는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새로운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다시 피워내는 창조였다. 그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 역시 구원받았다. 그는 조용히 강당을 나와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어떤 슬픔이나 분노에도 얽매이지 않고 가을 하늘처럼 맑고 평온했다.